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의 특성 형성평가 첫 번째입니다. 나눠준 학습지의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 문제를 풀면서 배웠던 내용을 좀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어,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나 아니면 필기를 하면서 듣도록 하세요. 자, 1번 문제는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물질의 특성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고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들이에요. 우리가 배운 게 밀도, 그 다음에 용해도, 그리고 끓는 점과 녹는 점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물질의 특성은 질량, 부피 등에 있다. 물질의 특성에서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철 100g과 구리 100g의 양을 맞춰 놓을 수 있잖아요. 둘 다 질량이 같으면 질량이 같으니까 철과 구리가 같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물질이더라도 질량과 부피 값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구별하는 특징이 될 수 없습니다. 100g이면 무조건 철, 100g이면 무조건 구리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고 물질의 양이 달라지면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다. 양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 달라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구리는 100g이라고 했대. 구리가 200g이 안 되진 않죠. 이것도 구리 200g을 맞춰 놓을 수 있잖아요. 양이 달라지면서 달라지는 값이 아니고 물질의 특성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입니다. 3번 종류가 같은 물질이더라도 온도와 압력 등의 조건이 달라지면 물질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 요 아랫부분에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놨는데요. 이런 것처럼 밀도, 고체 용해도, 밀도, 고체 용해도, 기체 용해도는 온도와 영향이 좀 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도의 온도가 증가했을 때는 밀도 값이 감소하고 온도가 감소했을 때는 밀도가 증가할 수 있어요. 입자 간의 운동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 용해도, 기체 용해도를 볼게요. 고체는 입자가 물속이나 용매에 풀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용매의 분자 운동,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고체 물질을 풀어서 녹일 수 있고요. 근데 온도가 감소하면은 고체를 잘 풀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용해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기체 용해도는 그와 반대입니다. 물속에 녹아있던 기체들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용매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녹아있던 기체가 밖으로 나와버려요. 자기 있을 곳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용해도가 감소하고 반대로 온도가 감소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용매가 가만히 있으면 기체가 더 녹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감소해야지 기체 용해도가 증가하는 고체 용해도와 기체 용해도의 반대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외우기보다는 입자 운동을 생각하면서 입자 운동이라는 것은 이 온도에 따른 입자 운동이에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입자 운동이 둔해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자, 다음은 끓는 점. 끓는 점은 곧 기체, 액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온도이기 때문에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증가하면 끓지가 잘 끓지가 않아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져야지만 물질이 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외부의 압력이 감소하면 끓는 점이 낮아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증가와 감소에 따라서 끓는 점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동그라미고요. 네. 자, 2번은 물질의 특성을 고르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밀도, 용해도, 끓는 점과 녹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데 온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죠. 물이 100도씨일 수도 있고 다른
물질, 뭐 기름이 100도씨일 수도 있고 100도씨라면 물과 기름은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자, 3번은 질량과 부피를 사용해서 그 같은 물질을 찾아보래요. 일단 첫 번째로 질량이 같은 물질, 부피가 같은 물질은 서로 종류가 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구별하면 안 되고요. 질량과 부피를 사용한 요 밀도 개념을 사용해야 돼요. 자, 부피분의 질량,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인 이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같은 물질은 물질의 종류가 같다라는 결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A 밀도를 구해 볼게요. 자, A는 6이라는 부피와 9라는 질량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6 세제곱센티미터 9g을 넣고 분수로 나누어 보면 1.5g per 세제곱센티미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B도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 B는 3이라는 부피를, C는 1.5, D는 2라는 밀도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A의 밀도 1.5와 C의 밀도 1.5가 같기 때문에 A와 C는 같은 물질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 값을 비교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4번. 밀도의 또 다른 특징인데 밀도가 달랐을 때 밀도가 작은 녀석은 위로 떠오르고 밀도가 큰 녀석은 아래로 가라앉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기서 보면은 가장 밑에 액체 C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고체 F, 액체 B, 고체 E, 액체 A, 고체 D 순서대로 올라가면서 밀도가 작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찾아보면 맨 위에 있는 D가 작고 맨 아래에 있는 C가 가장 큰 걸 찾아보면 4번이 되겠네요. 4번. 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밀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고체의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용해도 곡선이라는 것은 포화 용액 상태를 점으로 찍은 거예요. 30도씨에서 포화 용액은 25g이 녹아 있을 때고 70도씨의 물 100g의 포화 용액은 용매가 50g 녹아 있을 때 이게 각각의 온도에서의 최대로 녹아 있는 상태를 이렇게 점으로 이은 게 용해도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도 곡선의 그 상태는 포화 용액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여기 C점이 있죠. C점. 자, C점은 70도씨의 물 100g에 25g의 용매를 녹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70도씨는 50g까지 녹을 수 있는 B 상태가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 그래프 용해도 곡선 그래프 아래에 있는 영역, 예를 들면 아래에 있는 요 영역에 있는 모든 점들은 모두 다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C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그래서 C는 지금 불포화 상태이고 그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억, A와 B는 포화 용액이다. A와 B는 용해도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포화 용액이 맞고요. C, 용매 100g일 때 지금 용매가 물 100g으로 적혀 있죠. 용매가 100g일 때 용질은 25g을 더 넣으면 포화 용액이 된다. 25g이 녹았다는 게 아니고요. 더 넣으면 포화 용액이 된다는 걸 찾아볼게요. 자, C용액은 현재 70도씨 물 100g에 25g이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용액의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바꾸려면 용질을 쭉 더 녹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용해도 곡선이 만나는 B점에 포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용질의 양이 50g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25g을 녹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0g이 녹으려면 25g을 더 녹을 수 있는 게 맞죠.
자, C의 용매가 100g일 때 온도를 30도까지 낮추면 25g의 용질이 석출된다. 자, C 상태에서 70도씨에서 30도씨로 하면 현재 25g이 녹아있는 상태인데 30도씨에서의 포화 상태는 최대 25g이 녹아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C의 25g은 30도씨에서는 포화 용액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여기 디귿에서 말하는 25g의 용줄이 석출된다가 아니고요. 30도씨까지 낮췄을 때 포화 용액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맞는 표현이겠죠. 자, 25g이 석출되는 부분은 요 비용액일 거예요. 비용액은 지금 현재 50g이 녹아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30도씨로 낮추면 50g이 녹았는데 30도씨에서는 25g이 최대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석출되겠죠. 50에서 25g을 빼면 25g이 석출된다.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C용액이 아니고 B용액으로 바꾸면 맞는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입니다. 자, 다음은 용해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맞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작아진다. 온도가 높으면 용매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기체를 많이 녹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물질마다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변하는 정도가 다르다. 네, 온도에 따라서 고체든 기체든 용해도가 달라지는 걸 앞에서도 많이 봤고요. 4번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 용해도가 커진다. 덩어리인 고체 물질을 녹이려면 온도가 높아서 용매가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이 고체 덩어리를 더 잘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 용해도가 커지는 것도 맞고요. 5번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가 용해도의 정의가 맞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 냉각 곡선을 나타낸 거래요. 자, 처음에 뭐냐면 고체 물질이에요. 고체 물질. 그리고 그 고체 물질을 가열하고 냉각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A 구간에서는 고체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차가운 고체에서 뜨거운 고체가 되고 뜨거운 고체에서 견디지 못하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그렇게 물질의 상태 변화를 완전히 끝나고 나면은 C와 D 사이에서는 액체만 존재하겠죠. 그러한 액체를 더 가열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열한 다음에 다시 온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체가 온도가 낮아지면 뜨거운 액체에서 차가운 액체로 갔다가 이번에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구간을 만나겠죠. 그리고 상태 변화가 다 끝나면 모두 다 고체로 바뀌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는 점은 어느 점보다 높다. 녹는다는 것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한다는 거죠. 녹는 점은 여기에서 81도 BC 구간이 녹는 점이고요. 그리고 어는 점은 EF 액체에서 고체로 어는 구간이기 때문에 EF 구간도 81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습니다. BC 구간에서는 고체와 액체 상태가 공존한다. 상태 변화하는 이 BC 구간에서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물질의 상태가 다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2번 맞고요. CD 구간에서의 온도는 녹는 점이다. CD 구간에서는 온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없어서 녹는 점, 어는 점을 말할 수 없겠죠. DE 구간에서 뜨거운 액체에서 차가운 액체로 가고 있는 구간에서의 온도는 어는 점이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EF 구간이 어는 점이기 때문에 DE 구간은 어는 점이 아닙니다. 마지막 EF 구간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 F 구간에서는 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액체, 고체가 모두 있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물질 가나다를 같은 세기의 화력으로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물질이 서로 다른데 다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물질 세 가지를 가열했다고 합니다. 액체의 상태였으니까 가열했으니 차가운 액체에서 뜨거운 액체가 되고 나중에 수평 구간,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는 것은 끓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수 있겠죠. 자, 가나다 종류에서 같은 물질을 찾으래요. 가는 100도씨에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 나는 100도씨에서. 근데 다는 78.2도씨에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자, 액체에서 가열을 했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 끓는 점이 되겠죠. 가도 끓는 점이 100도씨, 나도 끓는 점이 100도씨이기 때문에 가, 나가 같은 물질이 되고 78.2도씨의 끓는 점을 가지고 있는 다는 다른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가나가 같은 물질이다. 그리고 물질의 양을 비교하시오. 끓는 점은 둘 다 100도씨인데 이 100도씨는 물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가나 나나 물질의 양이 달라더라도 둘 다 100도씨이고요. 그런데 가 그래프를 보시면 0분에서 100도씨까지 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 정도의 가열 시간이 필요했는데 나는 0분에서 이렇게 길게까지 가열을 해야지 100도씨가 올라갔어요. 같은 물질인데 이렇게 시간이 다른 이유는 물질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열을 오래 한 녀석이 물질의 양이 더 많겠죠. 가열 시간이 길수록 양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번. 자, 9번은 이제 냉각곡선이에요. 냉각곡선. 소금물 또는 물을 냉각했다고 하니까 얘네 둘은 액체 상태고 액체를 냉각하면 중간에 고체로 변하는 구간이 생기겠죠.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이라고 하는 그 구간이 생길 겁니다. 그래프를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기억 그래프를 보시면 0도씨에서 5도씨 부근에서 냉각을 하다 보니까 0도씨가 됐을 때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온도 변화가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있으면 순물질이에요. 자, 순물질은 중간에 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냉각곡선을 했을 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고 그리고 혼합물은 지금 빨간색 그래프처럼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온도가 감소를 하다가 한 마이너스 6도씨 부근에서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게 순물질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으로 꺾였던 마이너스 6도씨 부근에서 수평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왜 혼합물이냐? 자, 소금물일 때 소금과 물이 섞여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뭐 1대1, 100대 100으로 섞여 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6도씨에서 얼기 시작하면 소금과 물 중에 물이 얼기 시작하고 물이 얼게 되면은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얼음으로 변한 거죠. 자, 소금물과 물이 1대1의 비율이었다가 소금과 물이 나중에는 1대 0.8의 비율로 줄어들었죠. 소금이 더 진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물이 얼 때 소금이 방해를 했었는데 비율이 달라지면서 소금의 양이 더 많아진 격이 되겠죠. 그러면 물에 어는 거를 방해를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 아까 6도씨에서 얼었던 게 마이너스 7도씨, 마이너스 8도씨나 돼야 물이 얼기 시작해요. 근데 또 물이 줄어들게 되면은
1대 0.6으로 비율이 더 줄어들고 소금은 더 방해를 하니까 점점 비율의 달라짐에 따라서 어느 점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수평 구간, 어느 점이 일정한 구간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그래프는 순물질, 니은은 혼합물, 물과 소금물 중에서 물이 순물질, 소금물이 혼합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의 주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1번, 2번은 맞는 말이고요. 3번, 물은 어느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고요. 순물질이기 때문에. 4번, 소금물은 어느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된다.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여기다가 좀 적어놨습니다. 소금물이 얼 때 물만 얼고 물이 얼고 나면 소금물의 농도는 더 진해진다. 그러면 방해를 더 받으니 물이 얼 때 방해를 더 받으니 온도가 더 낮아져야 물이 얼 수 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5번 보시면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보다 소금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가 더 낮다. 4번에 관련된 설명의 앞부분이긴 한데요. 소금물의 소금 성분이 물이 어는 것을 방해해요. 그러면 물은 0도씨에서 얼었었는데 소금이 방해하니까 온도를 더 낮춰야지만 물이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는 점이 혼합물일 때는 더 낮아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 잘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10번. 어떤 액체 물질이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쓰세요. 여기 액체 물질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맛을 본다. 맛을 보면 알 수도 있지만 위험한 물질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맛을 보는 건 안 되고요. 전자저울로 질량을 측정한다. 질량이라는 값 밑에서 부피를 측정한다. 그리고 온도를 측정한다는 질량, 부피, 온도 모두 다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물질의 특성이 아니면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를 구별하는데 쓰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안 되고요. 자, 가열하는 동안에 액체를 가열하면 온도 변화를 측정한다 되어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면 순물질, 온도가 올라가다가 꺾이긴 했지만 일정하게 되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면 혼합물, 이런 식으로 여기 적어놨죠. 한글 글자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오면 순물질이지만 그런 구간이 없으면 혼합물입니다. 네, 그래서 5번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쓰일 수 있겠죠. 자, 다음 형성평가 2회에 또 다시 이제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설명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복되더라도 계속 설명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의 그 수준에 맞게끔 영상을 시청하기 바랍니다. 1번, 식용유는 물 위에 뜬다. 뜨고 가라앉는 것은 밀도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맞고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끓는다라는 것은 끓는 점을 말하고 있죠. 끓는 점도 물질의 특성이 맞고, 쇠구슬의 질량은 100g이다.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100g이라는 것은 물질과 관계없습니다. 우유값에 든 우유의 부피는 200ml이다. 부피 또한 물질의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은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이번에 물질의 특성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보시오.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용해도는 일정량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녹는 점은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인데 어느 점과 같은 온도이다. 네, 순물질일 때는 같은 온도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어떤 금속을 실로 묶어서 50ml의 물에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넣었대요. 근데 눈금 실린더가 55ml로 늘어났대요. 그러면 금속을 넣기 전에는 50이었는데 금속을 넣고 나니 5ml가 늘어났다는 것은 금속의 부피가
5ml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금속의 밀도가 2.7g/ml래요. 질량을 알고 밀도를 구하는 게 아니고 질량을 모르는 상태인데 밀도를 구해줬네요. 그럼 아래와 같이 식을 쓸 수 있겠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는 고체의 부피는 늘어난 부피라서 55에서 50을 뺀 그 질량이 그 부피이고요. 질량값은 현재 모르는 상태입니다. 미지수로 두고 그리고 밀도가 2.7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7g/ml를 밀도로 두면 됩니다. 자, 그럼 x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모에 있는 값을 반대편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2.7g/ml는 그대로 두고 여기 곱하기예요, 곱하기. 아래에 있던 5ml가 위로 올라와서 곱해집니다. 자, 그러면 밀리리터가 분모에 있는 거와 분자에 있는 거니까 약분이 되고요. 남는 단위는 g밖에 없으니까 g을 쓰고 그리고 2.7 곱하기 5를 하면 13.5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질량은 13.5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밀도 구하는 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액체 A에 고체 B를 넣었대요. 고체가 가라앉았다니까 고체의 밀도가 크고 액체의 밀도가 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A가 밀도가 작다. A의 양이 줄어들면 양과 관계없이 밀도는 그대로이죠. 그래서 밀도가 변화가 없다. A의 양이 많아져도 A의 밀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B는 그대로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 A의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는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면 입자 간의 간격이 벌어지니까 밀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밀도는 작아진다. B의 크기가 작아져도 B는 아래로 가라앉는다. 고체 B가 지금 가라앉아 있는 것은 무거워서 가라앉는 게 아니고 밀도가 크고 있기 때문에 가라앉는 경우죠. B의 크기가 작아지든 B의 크기가 커지든 B의 밀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계속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고요. 5번 온도가 낮아질수록 용해도가 커지는 물질을 고르래요. 용해도에서는 기체 용해도와 고체 용해도가 있었죠. 그런데 기체 용해도와 고체 용해도를 비교했을 때 온도가 낮아질수록 용해도가 커지는 물질은 기체 용해도였어요. 그래서 기체 물질을 찾으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기억, 질산칼륨, 염화나트륨, 설탕 같은 경우는 고체 물질이기 때문에 고체 용해도에 속해서 해당하지 않고요. 이산화탄소, 산소와 같은 기체 물질들을 찾아야지만 온도가 낮아질 때 용해도가 커지는 물질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온도에 따른 질산나트륨에 대한 물에 대한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80도씨의 물 50g에 이제까지는 용해도가 100g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물의 양도 100으로 두었어요. 그런데 지금 50g으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질산나트륨 70g을 모두 녹인 다음 이 용액을 40도씨로 냉각했을 때 석출되는 질산나트륨의 양이 몇 g인지 쓰시오. 자, 이제 50g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값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100g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 물어보고 있는 건 물 50g이죠. 자, 여기 있는 거 봅시다. 용질의 양을 2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잘못 적혀 있네요. 용매입니다. 용매가 여기
용매의 양을 2분의 물 50g으로 줄였기 때문에 용해도 값인 용질의 양도 2분의 1로 줄여야 한다. 1번 물 80g의 물 100g에는 80도씨의 물 100g에는 용해도가 여기 보시면 147.55입니다. 맞죠? 그러면 80도씨의 물 50g으로 반으로 줄이면 용해도 값도 그 반인 73.75g이 돼야겠죠. 73.75g은 내가 넣어준 70g을 모두 녹일 수 있는 양이에요. 그죠? 73.75보다는 70g이 작기 때문에 내가 넣은 걸 다 녹일 수 있겠죠. 최대가 73.75니까. 자, 이번에는 40도씨로 냉각을 했대요. 자, 40도씨의 물 100g의 용해도는 40도씨의 물 100g의 용해도는 104.1인데 이거를 물 50g으로 바뀌었으니까 104.1을 반으로 나눠서 52.05g이 되겠죠. 그죠? 40도씨의 물 50g에는 100g의 반만 들어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52.05g이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전에 70g을 녹였기 때문에 52.05g이 최대라고 하면 70에서 52.05g을 뺀 녀석이 석출되겠죠. 그게 17.95g이 될 거예요. 문제가 좀 복잡하죠. 복잡했을 때 이렇게 글이나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필요한 값들을 빼내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빼기 하나의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액체 물질 A, B, C를 같은 세기의 화력으로 가열할 때 이 온도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자, 액체를 가열하면은 기체로 변하는 끓는 점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A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끓는 점이 나타나고 B와 C는 같은 높이에서 끓는 점이 나타납니다. 끓는 점이 같은 B와 C는 같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A는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B와 C와는 다른 물질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B는 끓는 점이 도달하는 시간이 이렇게 짧게 걸렸지만 C는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B와 C는 같은 물질인데 끓는 점이 같아서 이렇게 가열 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끓는 점에 도달하는 가열 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B는 양이 적고 C는 양이 많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보면 A의 끓는 점이 가장 높다. 맨 위에서 일정한 구간이 형성되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하는 것은 수평 구간이 먼저 나타난 요 시간대로 보셔야 돼요. 0, 1, 2, 3, 4, 5, 6 이 시간에서 가장 수평 구간이 먼저 나타난 것은 B이죠. A, C 순입니다. B, A, 수, C 이렇게 돼서 가장 멀기 시작하는 건 B이다. B의 양이 C보다 많다. B의 양이 가열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C가 더 양이 더 많은 상태라서 틀린 말입니다. 네. 자, 요거는 8m 산의 녹는 점을 말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는 점을 찾으라고 했는데 순물질인 경우에는 어는 점이랑 녹는 점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62.7도입니다. 자, 다음은 9번. 자, 순물질과 혼합물 중에서 우유, 공기는 혼합물에 속해 있고 질소와 구리는 순물질에 속해 있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물과 소금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전에는 아까 냉각 곡선이었는데 이번에는 가열 곡선이래요. 그러면은 액체 상태에서 가열했기 때문에 기체로 변하는 끓는 점이 나타나겠죠. 자,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가 꺾였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끓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꺾인 다음부터 수평을 유지하고 있으면 순물질,
수평 구간이라는 것은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이렇게 수평이 아닌 물질은 혼합물입니다. 네. 그래서 혼합물인 소금물은 A, 순물질인 물은 그 아래 파란색 그래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혼합물이고, 따라서 물과 소금물 중에는 소금물이 혼합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